멕시코만은 북아메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동서로 1600, 남북으로는 1300km, 총 면적은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북쪽으로는 미국, 남쪽으로는 멕시코, 쿠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협에 의해 바하마 해와 이어지며 쿠바 섬과 유카탄 반도 사이에 자리한 유카탄 해협을 통해 카리브 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특히 유카탄 반도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걸친 얕은 대륙봉 지대는 세계적인 새우 어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얕은 수심인 멕시코만은 석유 자원 또한 풍부한데요. 미국 남해안 일대와 멕시코의 동해안 일대의 저습지에 많은 유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멕시코만에서는 수많은 원유 시추 시설이 위치해 있죠.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이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4월 2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멕시코만에서 작업 중이던 시추선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시추 노동자 11명이 사망했고요. 18명이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디버터 호라이즌호는 폭발 36시간 만인 4월 22일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가 침몰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폭발 당시에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시추 파이프가 해저에 연결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 파이프의 규모는 폭이 0.5m였고 길이는 1.6km에 달했습니다. 문제가 이 파이프에서 생기게 된 거죠. 호라이즌호가 침몰을 하게 되면서 연결되어 있었던 시추 파이프도 같이 옆으로 꺾이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파이프가 파손이 됐고요. 결국에는 원유가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출된 원유는 멕시코만 전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먼저 디버터 호라이즌호의 화재 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심해 유정 내부에서 고압의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이 됐고 이것이 시추관을 통해 뿜어져 나오면서 폭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이프에는 유사시 유정을 차단할 수 있는 원유 분출 방지 장치 BOP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위험을 느낀 승무원들이 BOP를 작동시키려고 해봤지만 끝내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 높은 수압과 배터리 고장 때문에 BOP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과 함께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석유 플랫폼을 삼키고 고층 건물 높이만큼 강력하게 치솟았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여러 대의 배를 동원해 소방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침몰하게 된 거죠. 이번 폭발 사고가 있기 전에도요, 이미 디버터 호라이즌호는 다수의 화재와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추시설에서 화재가 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플랫폼에서 시추 파이프가 빠져버려서 비상대피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에도 문제가 생겼었고요. 심각한 사고를 이미 다수 넘겨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심각했던 점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원유였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굉장히 심각해요. 4월 22일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대량의 원유 유출이 발생했죠. 호라이즌호의 소유주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줄여서 BP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BP는 무인 심해 잠수정을 보내서 파이프를 잠그겠다고 공표를 하고 잠수정을 보내요. 하지만 가라앉은 시추시설에서 원유 유출이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출된 원유가 시추선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유 유출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인 24일이 되어서야 심해 시추군과 부러진 파이프에서 원유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BP 측은 사건 초기에 하루에 1000배럴 정도밖에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하루에 최소 5000배럴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는요, 하루에 5,000배럴도 아니고 2만 배럴에서 2만 5천 배럴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후 BP는 시추공에서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 가스까지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유출량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미 연방정부 기밀정보서에 따르면 1일 최대 5만 배럴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BP는 무인 심해 잠수정을 수심 1.5km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BOP 밸브를 직접 잠그려고 했어요. 예상 시간은 약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5월 2일 6대의 무인 잠수정을 보냈는데 전부 실패해요. 6대 모두 다 실패해요. 자, 원유가요, 부러진 파이프를 포함해서 총 3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BP는 5월 5일에 이 중에 가장 작은 유출구를 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작업자들을 남은 2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을 뿐 전체적인 유출량을 잡는 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방법이 시도가 됩니다. 원유가 유출되는 곳 위에 거대한 뚜껑을 덮어서 원유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뚜껑 안에 고여있는 원유를 재빠르게 뽑아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5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차가운 물과 만나면서 생긴 결정체가 이 뚜껑 상단에 엉겨 붙어서 굳어버리는 바람에 이 방법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5월 12일이 돼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동안에도 계속 유출은 되고 있었습니다. BP는 부러진 파이프에서 원유가 뿜어져 나오는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초기 예상에 비해 원유가 훨씬 빠르게 분출이 되고 있고 하루 5만 배럴에서 7만 배럴, 심하면 10만 배럴까지도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영상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어떤 때는 매우 느리게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사건이 발생하고 2달 후인 6월 15일 기준으로 하루 3만 5천에서 6만 배럴 정도의 유출량이 계산이 되면서 가장 정확한 수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배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출량이 얼마나 많은 건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당시에 태안 사고의 유출량이 약 8만 배럴이었습니다. 이번 호라이즌호 침몰 사고에서는 사건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하루 평균 3만 5천 배럴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즉 2, 3일에 한 번씩 태안 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대충이나마 짐작이 가시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시추선인 디스커버러 엔터프라이즈호를 불러와서 부러진 시추구 상단을 절단한 다음에 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유출 기름의 일부를 빼내는 원유 직접 수거 방식이 시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출량을 완전히 다 잡아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한 구멍을 막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석유가 올라오는 만큼 즉시 재빨리 처리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선과 시추선을 추가로 급파해서 처리량을 늘리려고 애썼지만 상당량의 가스와 석유를 불태워서 처리해야만 했죠. 그러나 아무리 잘 태운다고 해도 그 타고 남은 오염물질이 대기를 엄청나게 더럽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오염 문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5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유출된 석유의 양은 무려 70만 갤런을 넘기게 됩니다. BP는 유출구멍 근처에 새로운 시추구멍을 뚫어서 유출의 압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한결 압력이 낮아진 때에 유출구멍을 틀어막아 최종적으로 유출을 막겠다는 구원 시추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2010년 7월 3일이 됩니다. 타이완 기업인 TMT 소속의 A-웨일호가 멕시코만 오염 지역에 투입이 돼요. 이 A-웨일호는요, 원래 세계 최대급의 원유와 철광석 수송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TMT가 이 배를 세계 최초의 대규모 기름 제거선으로 개조를 합니다. A웨이로는 BP 사건에서 처음으로 투입이 됐는데요. 당시 뉴스에 따르면 A웨이로는 8시간에서 10시간만 작동하는 것만으로 30만 배럴의 기름 섞인 물을 빨아들여서 기름을 제거하고 물만 내보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동원된 650여 척의 소형 기름 제거선들이 정화한 총량이 59만 5천 배럴이었다는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정화 작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7월 10일 무인 해저 로봇이 기존의 느슨한 시추구 뚜껑을 제거하고 좀 더 딱 맞는 덮개를 끼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원유 직접 수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11만 배럴 이상의 원유 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새 덮개가 작동하기만 하면 유출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덮개가 압력을 견디느냐는 거예요. 사건 발생 84일째가 됩니다. 덮개는 해저 1500m로 보내졌고요. 저녁 7시 BOP 위에 이 덮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3개의 덮개 밸브가 차례로 닫히게 됩니다. 7월 15일 오후 2시 25분 마침내 석유 유출이 모두 멎었습니다. 추가 원유 유출은 끝났지만 그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검은 원유가 바다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의 조사단과 BP 측 조사단, 그리고 민간 과학자들이 결성한 조사단 간의 수치가 엇갈릴 정도였다고 해요. 대략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원유가 약 6만 5천 평방킬로미터로 뒤덮였는데 이것은 남한의 면적의 절반을 가뿐히 넘긴 범위였습니다. 해양학자인 존 캐슬러는 유출된 원유의 40%가 메탄가스인데 보통 시추공에서 5%의 가스만 나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스 비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해수에 만약에 녹아들게 되면 수중산소 함유량을 극단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은 바다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죠. 원유 유출의 직접적 피해 지역들인 미국의 멕시코만 연한 4개 주인 미시시피,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해안경비대와 주방위군 등을 총동원해서 결사적인 방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만은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유명해서 오염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방제 작업의 종류로는 크게 기름의 흐름을 가로막아서 해안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었고요. 아직 해면에 있는 상황일 때 희석해서 옅게 만드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에서 분리해서 제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유출된 원유는 상당히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유가 모래나 산호초에 들러붙게 되면 정제한 기름과는 다르게 잘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해안의 기름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죠. 오일 펜스는 수심 0.5m에서 1.2m 정도만 막을 수 있었고 잔잔하고 흐름이 느린 경우에만 효과적이라서 모래 제방을 쌓아서 해안을 보호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출된 원유는 야생동물의 보고이자 해안습지로 유명한 루이지애나 해안을 덮친 데 이어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해안을 거쳐 플로리다 서부 해안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조류 934마리, 거북이 380마리, 돌고래 등 포유류 46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됐고요. 앞서 원유 유출 현장에서 남쪽으로 125km 떨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향유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양동물 피해는 해안가에서 수거한 사체로 파악하는 정도였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거나 신음하는 개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는 파괴된 생태계의 일부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바닷속은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멕시코만 인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석유와 가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일대의 어업과 해운업 역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화물 운송도 한동안 중단이 되었고요. 어업이 중단이 되면서 수천 명의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관광산업 또한 위축되었죠. 기름 유출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기름 유출 사태가 관광업과 어업 등에 미친 경제 피해 규모가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매출 246조 원의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의 석유회사였던 BP는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BP사의 임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BP가 이 해양 재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처리 및 복구 비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배상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보상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2012년 11월 16일에 BP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상 최대인 40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합니다. BP가 지급하게 될 40억 달러 가운데 24억 달러는 환경보건과 보호에 쓰였고요. 10억 달러는 해안경비대의 기름 유출 책임 신탁기금을 통해 피해 지역 청소와 보상에 활용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해저유전 기름 유출 방지와 유출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이 됩니다. 사고 수습에 들어간 금액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BP가 사고로 인해 지불한 손실액은 무려 420억 달러, 약 47조 원에 달했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침몰 사고.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국인들에게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연안 및 심해의 원유 시추가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줬죠. 또한 석유업계가 이 사태를 계기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제2, 제3의 유출 사고에 대비해 10억 달러 규모의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한 점도 비싼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억제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재앙을 초래한 사고 유정은 밀봉되었고 멕시코만의 바다색도 갈색에서 푸른색을 되찾고 있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와 해상 생태계의 복원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